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을 맡고 있는 김신영 목사입니다. 2019년 영국을 시작으로 해서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의 생존이 불가능한 지역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러 국가와 지방 정부들은 기후 비상사태에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외에도 시민사회의 움직임은 더욱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불이 또 불평등에 대한 시민사회 의식도 함께 성장하고 있죠. 기후 문제는 단순히 과학적 언어로 표현되는 것을 넘어서 불이 또 불평등의 요소와 긴밀하게 얽혀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 원인은 대기 중 온실기체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인데요. 온실기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산화탄소의 특성을 알면 기후정의의 문제를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기 중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오래 머물러 있고 또 멀리까지 확산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기후변화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분리합니다. 먼저 공간적으로 볼 때 이산화탄소의 주요 배출국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매우 적더라도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가장 크게 먼저 입을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시간적으로 볼 때 이산화탄소의 긴 수명 때문에 과거 세대와 현 세대 그리고 미래 세대 사이 간에 이익과 손해의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또한 한 세대 내에서도 생활의 수준과 또 삶의 방식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기여도가 다르게 나타나죠. 또 온실기체 배출량이 많다고 해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거나 반대로 배출량이 적다고 해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이제 문제의 원인을 파악했다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고 차별화된 책임을 물으려면 이를 구분할 마땅한 기준이 필요하죠. 그러나 모두가 어느 정도 동의하고 수용할 만한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만 두고 보더라도 배출 시점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감당해야 할 책임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적 배출 누적량과 현재 배출량 이 둘 중 어떤 기준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책임의 차별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 국가가 적게 배출한 국가보다 많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해야 될까요? 아니면 역사적 배출 누적량에 더 비중을 둬야 될까요? 만약에 현재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은 선진국의 탄소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판하고 탄소 감축을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여겨서 책임 있는 행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역사적 책임을 기준으로 하면 탄소 배출을 통해 이익을 얻은 나라에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미래 세대들에게 그 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에 이 또한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시선을 국제 무대에서 한 국가 안으로 옮겨오면 또 다른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국가 안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더 많이 하는 지역, 더 많이 하는 산업, 그리고 그러한 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과 역할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다면 매우 복잡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인류의 활동으로 인해 과도하게 배출되는 온실기체는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과 세계화, 그리고 인간의 욕망 등과 어우러져서 지금의 기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기후위기는 단순히 온실기체의 배출을 줄이자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온실가스의 배출을 누가 얼마나 어떻게 줄여야 할지 결정하는 일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후위기는 단순히 과학적 논의의 장을 넘어서 사회적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기후불평등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기후위기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불평등, 빈곤, 차별, 교육 같은 것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기후위기를 직면한 지금 누군가는 기후정의를 외치며 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이끌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 있고 이익을 중시하는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탄소 감축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생태적 전환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움직임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생태적 전환의 필수적 가치인지 뚜렷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중심주의, 또 성장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경쟁에 익숙한 사회일수록 이웃의 존재를 고려하며 공존, 공생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방식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존하고 공생하는 그런 삶은 다른 존재를 동등하게 그리고 깊이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영향을 주고받는 이 관계성을 제대로 인식할 때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공존과 공생을 위한 깨달음은 상대방을 이용하기 위한 지식이 아닌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살리기 위한 지식을 포함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현대사회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죽음과 불평등의 시대가 점점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바로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고 이웃들을 돌보아야 할 시대적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교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바로 죽음과 파괴와 불평등의 시대에 이 위기를 알리며 생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책임 소재를 따지며 서로 싸울 때, 책임을 미룰 때, 교회는 상처 입은 자들을 찾아가 돕고 죽어가는 생명을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교회가 앞장서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고 또 기후 정의의 관점에서 이 세계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돌볼 줄 아는 신앙적 관점과 그런 동시에 구체적이면서도 획기적인 실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